중국에서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밭주인이 땅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는 모습인데요. 말을 해도 듣지 않자 차까지 끌고 와 막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회사가 만든 기술을 중국 기업이 가로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올해 32이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어릴 적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이었죠.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밤새워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구로구의 이 작은 회사에 취업했고 지난 5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기술을 만드는데 매달렸죠. 바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존의 번역 프로그램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다른 나라 말로 바꿔주는 기술이었는데 특히 한국말과 중국말 사이의 번역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물이었죠. 회사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정말 대박이겠다. 사장님도 무척 기뻐하시며 중국 회사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든 기술로 회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아침 출근길에 들은 뉴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기업, 한국과 함께 만든 새로운 번역 기술 발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 읽어봐도 같은 내용이었죠. 함께 만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지난 2년간 밤새워 만든 기술을 함께 만들었다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직원들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제자리에 앉자마자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민호야, 뉴스 봤지?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이 회의실로 오라고 하시더라. 회의실로 들어가니 사장님과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중국 회사에서 우리 기술을 가져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개발팀 선배 정수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기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정수 선배는 저보다 5살 위로 회사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배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참. 민호야, 내가 깜빠먹을 뻔했네. 지난주에 중국 회사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 좀 보여줬거든. 어차피 우리 회사 기술이니까 상관없잖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주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정수 선배가 저더러 집에 일찍 가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 설마. 정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중국 회사와 공동 개발로 하기로 했다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공동 개발이요? 그건 제가 혼자 만든 건데요. 2년 동안 밤새워 만든 제 기술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2년간 혼자서 만든 기술이 어느 순간 중국과 공동 개발한 것이 되어버렸다니요.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사장님, 그럼 제가 밤새워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정수 선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회사 돈 받고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 회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저는 정수 선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던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정수 선배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민호야, 잠깐 밖에서 담배 한 대 할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선배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뒤편 주차장에서 선배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중국 회사에서 나한테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요? 너 프로그램 완전한 원본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꽤 큰 돈이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배님, 설마. 정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회사에서 우리가 평생 일해도 얼마나 벌겠어? 중국에서 주는 돈이면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고. 선배님, 그건 안 되죠. 그건 도둑질이에요. 정수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야, 김민호.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회사 돈 받고 만든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중국이랑 공동 개발로 하기로 했으면 결국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선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민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몰라. 힘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기회가 오면 잡는 거고.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어로 된 문자였어요. 정수가 문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케이가 떨어졌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너도 같이 할래? 돈 반반씩 나누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배님.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호야, 앞으로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저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주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수 선배가 제 책상 서랍을 몰래 열고 있는 걸 봤어요.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수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민호야. 깜짝이야. 그냥 내가 예전에 빌려준 저장 장치 찾고 있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원본을 복사하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만든 기술의 핵심 부분이 모두 그 컴퓨터에 들어있었거든요. 선배님, 그거 제 프로그램 복사하려는 거 맞죠? 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선배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열심히 만든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면 정수 선배 말대로 저만 순진한 건가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받으셨어요. 민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잘 되고.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걸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든 거라면 끝까지 지켜야지. 그게 자존심이고 의리잖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틀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까 제 컴퓨터가 이상했어요. 누군가가 밤새 제 컴퓨터를 만졌던 것 같았습니다. 파일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정수 선배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완료, 성공, 돈 같은 단어들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정수 선배가 정말로 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거였어요. 그 주 수요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저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발표회를 연다는 거였어요. 베이징의 큰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신기술을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야, 중국에서 발표회 한다는데 우리도 가봐야겠어. 내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지.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기술을 도둑맞은 현장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과 정수 선배와 함께 베이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컨벤션 센터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중국 회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회사의 회장이 무대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술은 중국과 한국이 함께 2년간 공동 개발한 혁신적인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니요. 제가 혼자 밤새워 만든 건데 말이에요. 중국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번역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드디어 실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큰 화면이 나타났고 중국 직원 한 명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제가 만든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지어 화면 디자인까지 제가 만든 그대로였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회장 전체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프로그램이 작동을 중단한 거였습니다. 중국 직원이 당황하며 다시 실행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몰래 심어둔 보안장치가 작동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제 프로그램에 특별한 잠금 장치를 만들어둔었어요. 제가 직접 승인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에 작동을 멈추도록 한 거였죠.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컴퓨터를 만지작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고장났나? 정말 완성된 기술이 맞나? 중국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발표회는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정수 선배가 제게 속삭였어요.
민호야, 이거 내가 뭔가 해둔 거지?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봐요. 사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기술을 훔쳐간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시원했거든요. 발표회 후에 중국 회사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진 중국 부사장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수정해 주세요. 사장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물었어요. 민호야, 뭔가 문제가 있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코드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부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코드는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수 선배가 넘겨준 건 제 프로그램의 일부분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핵심 보안 부분은 제가 따로 숨겨뒀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정수 선배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뭔가 숨겨둔 게 있지? 저는 선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도 저한테 숨긴 게 많으잖아요. 뭔 소리야? 중국 회사에서 돈 받고 제 프로그램 판 거 말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선배님, 저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정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김민호. 내가 뭔데 나한테 실망이야?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선배가 정말로 절 배신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제 프로그램의 보안 장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중국 회사에서 다시 발표회를 열려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끝까지 작동하지 않았어요. 중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기업, 기술 발표회에서 망신 과연 완성된 기술이 맞나 의혹.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기술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어.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발표회가 실패한 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왔거든요.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 프로그램이 왜 안 되는지 빨리 고쳐줘.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원인을 찾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정수 선배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압박해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기술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밤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지하철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차가 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국말을 하긴 했지만 억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김민호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큰 키의 남자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저는 급해서요.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얘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김민호 씨,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아시죠? 조용히 따라오세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김민호 씨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다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만든 기술을 지키려는 것 뿐이라고요. 큰 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기술을 지킨다고요? 김민호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힘 있는 자들이 원하면 기술도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거죠. 다른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국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일 안에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김민호 씨나 김민호 씨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협박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시 차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머니,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적 없으세요? 아니야,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호야,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민호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과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옳은 길은 힘들지만 결국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40년간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에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동료들이 회사 자재를 빼돌릴 때도 절대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항상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비록 힘들어도 옳은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호야, 중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 이번 주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라. 팀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팀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팀장님도 회사 편이실 텐데 과연 저를 이해해 주실까요? 팀장님, 제가 만든 기술인데 제 허락도 없이 남들이 가져다 쓰는 게 맞나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회사에서 돈 주고 만든 기술은 회사 것이야.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인가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또다시 그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저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같은 남자들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김민호 씨,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부모님을 건드린다고요? 감히 우리 부모님을. 김민호 씨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술이냐, 가족이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절 굴복시키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이상한 사람들이 김밥집에 왔다 갔어. 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찾아갔다니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별말은 안 했어. 그냥 민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명함 하나 주고 갔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김밥집 문 닫고 집에만 계세요.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남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김민호 씨가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죠.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세요. 남자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부모님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 기술을 포기하고 가족의 안전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니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호야, 어제 중국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 오늘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해. 사장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로 회사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미안한 말이지만 이 문제가 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제 때문이라고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수 선배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민호를 빼고 새로운 팀을 꾸려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기본 틀은 있으니까 몇 달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 선배가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내려고 하다니요. 선배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없으면. 민호야,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히려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잖아.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줘. 사장님, 제가 만든 기술인데요. 민호야,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회사를 생각해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2년간 혼신을 다해 만든 기술에서 저를 빼겠다고요? 그것도 제 기술을 훔쳐간 사람과 손잡고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선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실 회사에서 너한테 실망이 커. 팀워크도 안 되고 개인주의도 심하고. 개인주의라고요? 제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 게 개인주의라고요? 그래, 맞아. 회사 일인데 내 개인 기술이라고 우기는 게 개인주의지 뭐야.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하지만 회사를 그만둬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저를 내쫓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기술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민호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회사에서도 저를 버리는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하나둘씩 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정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오후에 회사를 나서는데 정수 선배가 따라왔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내가 숨겨둔 거 다 내놓고 깨끗하게 끝내자. 선배님, 이제 저는 회사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죠? 그래도 동료였잖아.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줘야지. 저는 정수 선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동료라고 하시는데 동료가 동료를 배신하나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중국에 제 기술 판 거 말이에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 너 정말. 선배님,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저는 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어머, 왜?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차마 진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그럼 당분간 어떻게 살 거니? 돈은 있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다른 회사와 손잡고 같은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중국 기업, 한국 기술 확보 위해 새로운 파트너 물색.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회사의 목표는 제 기술을 빼앗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정수 선배도 모두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어머니가 김밥을 한 보따리 싸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민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강한 척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것, 심지어 협박까지 당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만든 거라면 끝까지 지켜야지. 그게 자존심이고 의리야. 아버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호야,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40년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그래,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개발 일지, 소스코드, 테스트 결과, 심지어 밤새워 작업하면서 혼자 끄적인 메모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혼자서 만들었다는 증거였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제가 중국 회사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회사 서버에 제가 작업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이에요. 또한 제가 프로그램에 심어둔 보안장치의 원리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보안장치는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료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였어요. 사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가 김밥집 매출로 모아둔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개발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중국의 큰 회사니까 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테고 여러 방법으로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 막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전문가가 도와주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수 선배의 배신, 회사의 냉대, 중국인들의 협박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제 기술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늦게까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정수 선배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회사가 어떻게 저를 버렸는지, 중국 회사가 어떻게 협박했는지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단순히 제 기술을 되찾기 위해 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제 신고서를 받아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런 상세한 자료를 가져온 분은 처음 봅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제가 2년간 혼신을 다해 만든 기술이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정수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회사에 조사관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 선배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야, 김민호.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이러면 너만 손해야. 선배님이야말로 제 기술 훔쳐서 팔아먹은 걸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식이 진짜. 알겠어.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정수 선배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제 방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제가 정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내 기술은 내가 지킨다.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에 신고를 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민호 씨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민호 씨,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큰 회사라서 좋은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할 테고 여러 방법으로 방해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국제중재재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의 큰 법원 건물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와 주셨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민호야, 떨지 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도와줄 거야. 재판장에 들어가니까 정말 웅장했어요. 중국 회사 측에서는 변호사만 7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반면 저희 측은 변호사님 한 분과 저,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전 동료 한 명뿐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정말 초라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시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회사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이 기술은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계약서도 있고 양쪽에서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서들을 제출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계약서는 이미 기술이 완성된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기술은 김민호 씨가 혼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개발 과정, 소스코드, 심지어 제가 밤새워 작업하면서 끄적인 메모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중국 회사 변호사가 다시 주장했어요.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상대방은 조작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때 저희 변호사님이 중요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기술에는 특별한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원래 개발자만이 알 수 있는 장치죠. 김민호 씨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했고 저는 앞으로 나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중국 회사가 훔쳐간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잠깐 작동하다가 멈춰버렸어요. 화면에는 제가 설정해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민호가 개발했습니다.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재판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중국 회사 변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이 보안장치는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만들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말하자 즉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이었어요. 재판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이런 보안장치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면 이 프로그램을 혼자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회사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보안장치는 나중에 추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회사 서버 기록을 보시면 이 보안장치가 프로그램 개발 초기부터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서버 기록이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보안장치를 만들어 왔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었어요. 중국 회사 변호사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이 중국 회사 측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중국 회사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도 이런 보안장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재판장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기술은 김민호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회사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룬 결과야. 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내 기술을 지켜냈구나. 변호사님도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민호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어려운 재판에서 승리하다니요. 저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개발자, 중국 대기업 상대로 승소. 기술 도용 마가. 개인 개발자의 끈질긴 투쟁. 국제재판에서 승리. 인터넷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같은 개발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승리하셨네요. 한국 개발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민호야,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조선소에서 40년 일한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재판에서 승리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했고 심지어 해외 회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꿈은 컸습니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젊은 개발자들을 모아서 진짜 좋은 기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회사 이름은 정직한 기술이라고 지었어요.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구로구의 작은 건물 2층에 얻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와 같은 동네였죠.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대학교 후배 지훈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고 왔더라고요. 형, 저도 형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요. 대기업에 있으니까 제 기술인지 회사 기술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은 뜻밖에도 여성 개발자 수진이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성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저희 회사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는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성별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온 사람은 경력이 많은 선배 개발자 창수였어요.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했던 분인데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저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하지만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점점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신의 기술을 정직하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수였어요. 전에 저를 배신했던 그 선배 말입니다. 민호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하기도 그래서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선배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옳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 정수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몇 개월 사이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었더라고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서 잘렸어. 중국 일이 다 틀어지면서 책임을 져야 했거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선배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호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수 선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선배님,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충분해. 고마워, 민호야. 그 후로 정수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회사는 점점 발전했습니다. 제가 만든 번역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해외에 나가는 한국 사업가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부모님이 회사에 놀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직원들에게 김밥을 직접 만들어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모두 맛있게 드세요. 직원들이 모두 기뻐하며 김밥을 먹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시던 솜씨가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정말 잘했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니야, 민호야.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40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늘 꿈꿨던 게 있어.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 말이야. 내가 그 꿈을 이뤄줬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어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 시장에서 김밥 팔면서도 늘 내 자랑만 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의 꿈, 제 자존심,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지킨 거였어요. 1년 후 회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도 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젊은 개발자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강연장에 가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꿈을 키우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죠. 강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과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 쉬운 길은 당장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옳은 길은 힘들지만 결국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술,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배님,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싸우실 건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싸울 거예요. 그게 제 자존심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겁 많고 소심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게 말했어요. 김민호, 잘 견뎌냈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구로구 반지하에서 시작된 작은 청년의 이야기는 세계 강국의 기술, 도둑질을 막아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에요.